사실에 묶인 채 춤을 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왕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목 그대로 사슬에 묶인 채 춤춘 왕국. 바로 1609년 이후 류큐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생각해보세요. 눈앞에 펼쳐지는 저 화려한 행렬이 사실은 모든 걸 빼앗긴 한 나라를 감추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류큐 왕국 역사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뒤에 감춰진 진짜 현실, 그 거대한 차이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거인들 사이에 낀 왕국. 제목만 봐도 짐작이 가시겠지만 당시 류큐의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쪽에는 중국의 명나라, 다른 한쪽에는 일본이라는 두 거대한 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지정학적 위치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압박이 어떻게 점점 거세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시작은 1500년대 후반, 히데요시였어요. 조선을 침략하려는데 류큐더러 지원하라고 요구한 거죠. 그러다 1600년대 초반이 되니까 이번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명나라랑 다시 무역하고 싶다면서 류큐에게 다리를 놓으라고 압박을 합니다. 1602년에는 더 황당한 요구를 해요. 류큐 사람들이 탄 배가 일본에 표류했는데 이걸 돌려보내주면서 고맙지? 그럼 사절 보내서 인사해. 이런 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류큐는요, 명나라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모든 요구를 계속 거절합니다. 어때요, 정말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긴장감이 높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당시 류큐가 처한 상황이 딱 이랬던 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명나라와는 오랫동안 조공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존중하는 아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류큐 입장에선 여기가 주된 외교 무대였던 거죠. 그런데 오른쪽 일본은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복종해 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류큐가 이걸 거절하니까 이것들이 감히 우리를 무시해 라면서 이걸 무례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 당연히 오래갈 수가 없었겠죠.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맙니다. 류큐의 역사를, 아니 류큐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1609년 사스마번이 류큐를 침공한 겁니다. 사스마가 끌고 온 병력이 몇 명이었을까요? 3,000명입니다. 근데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이 병사들의 질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직전에 일본 최대의 전쟁이었던 세키가하라 전투를 치르고 온 말 그대로 실전으로 다져진 베테랑 중의 베테랑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최정예 병력 3,000명을 태운 배가 무려 100척이 넘게 몰려온 겁니다. 작은 섬나라인 류큐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상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압도적인 힘의 차이였죠. 결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도 싸워본 경험도 거의 없던 류큐 왕국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딱 한 달,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왕국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번개 같은 침공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나라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치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류큐의 왕, 쇼네이 왕이 포로로 잡혀서 일본까지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왕 한 명이 잡혀간 게 아니죠. 류큐라는 나라의 주권이, 자존심이 그냥 송두리째 짓밟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류큐 사람들한테는 이제부터가 진짜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나라가 정복당한 뒤에 어떻게 땅이 찢기고 어떻게 모든 걸 빼앗겼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영토를 빼앗긴 겁니다. 정말 뼈아픈 일이죠. 원래 류큐 왕국 땅이었던 북쪽의 아마미 제도를 사츠마가 그냥 이제부터 이건 우리 땅이야 하고 강제로 떼어가서 자기네 직할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왕국의 주권에 가해진 아주 치명적인 첫 번째 일격이었죠. 그리고 1611년 사츠마는 류큐를 올가맬 아주 무서운 법을 하나 만듭니다. 바로 오키테 15개조라는 건데요. 여기 정의를 한번 보세요. 그냥 법이 아니죠. 이건 사실상 류큐의 선발을 다 묶어버리는 법적인 족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역부터 시작해서 관리 임명, 외교까지 모든 걸 사츠마가 통제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이 15개 조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류큐가 외국이랑 무역하려면 무조건 사스마 허락을 받아야 해요. 둘째, 외국 배나 상인이 들어오면 류큐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어요. 다 사스마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심각한데 나라의 관리를 뽑는 것까지 사스마가 감독하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류큐는 이름만 왕국이지 사실상 사스마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착취도 본격화됩니다. 사스마는 류큐 땅을 싹 다 조사해서 너희 나라에서는 1년에 쌀이 총 8만 9천 석 정도 나오는구나 하고 생산량을 멋대로 정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그 수치를 기준으로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힘든 류큐의 경제는 이 무자비한 세금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단순히 류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걸 넘어서 당시 일본의 지배자였던 도쿠가와 막부가 이 작은 왕국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거든요. 바로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이국적인 트로피로 삼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기가 막힌 정치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 문장이 그 정치쇼의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왜 류큐 사절단이 그 멀리 에도, 지금의 도쿄까지 가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과시용이었습니다. 일본의 지배자인 쇼군의 힘이 저 멀리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까지 미친다. 이걸 일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최고의 선전 도구였던 거예요. 이 에도노볼이라는 사절단 행렬의 겉과 속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 왼쪽. 일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와, 저 멀리 남쪽 나라에서 우리 쇼군님 대단하다고 이국적인 옷을 입고 찾아왔구나 하고 감탄했겠죠. 하지만 그 현실은요. 오른쪽을 보세요. 정복당한 나라가 너희는 이국적이니까 더 이국적인 척해 라는 명령에 따라 억지로 연기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모든 비용까지 류큐가 다 떠안으면서요. 이건 그냥 슬픈 행진이었어요. 이 사절단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게이가시라고 해서 일본의 새로운 쇼군이 들어서면 축하하러 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샤원시인데 이건 류큐의 왕이 새로 즉위할 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좀 굴욕적이죠? 이름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전부 류큐가 감당해야 했거든요. 당연히 류큐의 재정은 거덜날 수밖에 없었고 사츠마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더더욱 심해졌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류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처절했던 생존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류큐가 처한 이 기묘한 상황을 학자들은 이중복속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주인이 둘이었던 거죠. 한쪽에서는 일본 사츠마번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서 착취를 당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 명나라한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우리는 독립국가입니다 하면서 예전처럼 조공을 바쳐야 했으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류큐의 지식인들은 크게 두 가지 길을 모색합니다. 먼저 17세기의 하네지 초슈라는 인물은 어차피 힘으로 안 되니 일본을 달래자는 전략을 펴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류큐랑 일본은 조상이 같아요 하는 인류 동조론을 내세워서 일본의 적대감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했죠. 반면에 18세기의 위대한 재상이었던 사이오는 생각이 달랐어요. 밖이 문제라면 우리 안부터 강해지자는 거였죠. 유교 사상을 들여와서 류큐 사회를 하나로 묶고 아주 실용적인 개혁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역사가 강자의 기록이라면 약한 자의 문화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힘으로 모든 걸 빼앗기고 나중에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로 전락해야 했던 류큐 왕국.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